오빠는 제 여권을 찢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여자로 산다는 건 불편함이 아니라 매일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강제 결혼, 가정폭력, 성희롱도 모두 그럴 수 있는 일이라 불리는 나라. 저는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권 없이 저는 이 나라를 정말 떠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방 안은 커밍향과 어딘가 타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아마 오븐에 넣어두고 까먹은 빵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냄새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 제 인생이 바뀌는 메일이 도착했거든요. 한국 디저트 연수 프로그램 최종 합격. 전액 장학금. 서울에서 3개월간 직접 배우고 이후에는 인턴십 기회까지. 처음 프랑스 제과 영상을 침대 이불 속에서 몰래 보던 그날부터 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전표랑 여권을 꼭 아는 채 거실을 살금살금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소파에서 코를 골고 계셨고 어머니는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죠. 저는 서류를 조용히 캐리어 안쪽에 넣었어요. 긴팔티와 속옷 사이에 꾹 눌러서요. 그날 오후 부엌 바닥을 닦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종이가 거칠게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큰오빠 카림이 제 방 한가운데 서 있었고 손엔 두 동강난 여권과 찢긴 항공권이 들려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오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넌 이 집에서 못 나가. 외국 가서 남들 먹을 거 만든다고. 하녀처럼 일하러 가겠다고. 그 순간 저는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고 귀에선 쇳소리처럼 윙하는 울림만 들렸어요. 그 여권 하나 만들기 위해 몇 달을 버스 타고 관공서를 오가며 온갖 수고를 했어요. 줄을 서고 서류를 내고 뇌물까지 건넸죠. 그게 이제 그저 쓰레기 조각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오빠의 눈빛이었어요. 걱정도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였어요. 동생이 감히 틀을 벗어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게 그를 화나게 만든 거죠. 입술이 떨렸고 손이 떨렸고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건 내 미래야. 속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오빠는 결국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집도 주고 밥도 줬는데 그 보답이 이거냐? 그래서 저는 도망쳤어요. 그냥 방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신발도 안 신은 채로 뜨거운 아스팔트를 맨발로 달렸고 NGO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엔 변호사가 있었고 한국 측 기관에도 바로 연락을 취해주셨어요. 응급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건 쉽지 않았어요. 부끄럽고 더디고 질문도 많았어요. 왜 오빠가 여권을 찢었죠? 가족 동의는 받았나요? 정말 본인이 원한 결정이 맞나요? 저는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어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3일 후 저는 새 여권과 새 항공권을 받았어요. 이번엔 밤에 조용히 짐을 쌌고 귀걸이도 책도 아끼던 베이킹 주걱도 다 두고 나왔어요. 제가 남긴 건 베개 위 쪽지 한 장뿐이었어요. 저는 꿈꾼 걸 미안해하지 않아요. 떠나게 된 걸 후회하지 않아요. 이집트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 꿈꾸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에요. 90% 이상의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다고 해요. 시골에선 조언이 흔하고 교육은 남자에게 먼저 돌아가죠. 여성의 노동은 수치로 여겨지고 가정폭력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순응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작은 오븐으로 시작한 제 베이킹, 밤마다 몰래 만든 설탕 장식들, 한국 요리 채널을 속삭이듯 따라하던 순간들.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내라고 했고 그걸 거꾸려 했을 때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맞섰던 거예요. 그건 전쟁이에요. 그리고 저는 방금 제 전쟁을 시작했어요. 내 이름으로 살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이었죠. 인천공항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눈이 부실 만큼 밝은 조명이 머리 위로 쏟아졌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제 운동화에 묻은 먼지가 어색하게 보일 정도였죠. 양쪽으론 유리벽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말없이 줄을 서거나 빠르게 걸었어요. 움직이는 길 위로 짐들이 자동으로 실려가고 어디선가 부드럽게 안내방송이 흘렀죠.
모두가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집트 시골의 모래먼지, 염소 울음소리, 사람들의 고함 대신 여긴 차갑고 질서 있는 공기뿐이었어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잡고 사람들 흐름에 섞여 천천히 걸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커다란 헤드폰을 쓴 학생들, 얼굴만큼 큰 커피잔을 들고 걷는 여자까지. 모두들 바빴고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이집트에선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긴 제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일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익숙하지 않은 자유로움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제 이름이 적힌 하얀 종이를 들고 서 계시는 분이 보였어요. 사하라.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진짜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보였어요. 저 NGO 연수 프로그램 쪽에서 나왔어요. 윤지훈입니다. 그는 영어 발음이 서툴렀지만 끝까지 말하려 애썼어요. 환영해요. 한국에 오신 걸.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지훈 씨 눈동자는 깊고 조용했어요. 그냥 일로 마주한 사이인데도 어딘가 안심이 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탔어요. 공항 밖에 서자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춥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가방에서 작은 손난로를 꺼내 건네줬어요. 방금 데워둔 건데 조금은 따뜻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속 어디를 눌렀어요. 처음 보는 나라에서 누군가가 미리 제 손을 생각해준다는 게요.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엔 비슷한 아파트들이 쭉 이어졌고 간판들은 낯선 글자로 가득했어요. 저는 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죠.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차는 작은 골목에 멈췄어요. 1층엔 치킨집, 그 옆엔 빨래방. 제가 지낼 곳은 그 사이에 있는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옷을 움켜쥐고 문 옆에 숨었죠. 환기 자주 시켜요. 곰팡이 금방 생겨요. 관리인이었어요. 예고도 없고 말투도 딱딱했어요. 이 나라에선 이런 것도 그냥 오는구나. 그 순간 내가 정말 혼자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 너머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집트에선 항상 뭔가가 들렸거든요. 기도 소리, 엄마가 접시 닦는 소리, 이웃집 TV 소리 같은 것들이요. 저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진짜 혼자다. 그게 처음으로 진짜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가방을 풀었어요. 원피스 하나, 청바지 2벌, 공책 몇 권, 그리고 어릴 때 키우던 고양이 사진 1장. 그걸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한국어 기본 회화를 검색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유는 우유. 포스트잇을 꺼내서 방 안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창문, 냉장고 문. 하나하나 말로 불러보면서 이 낯선 공간을 조금씩 제 걸로 만들고 싶었어요. 한국 요리 유튜브도 틀었어요. 알아듣지는 못해도 손 동작은 따라할 수 있었거든요. 디저트 만드는 영상 보면서 저도 같이 손을 움직였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지하철 타는 법도 알게 됐고 편의점 삼각김밥 중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어요.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실수하기 전에 먼저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적응이란 건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느리고 생각보다 조용하게 오더라고요. 이집트에선 늘 누군가에게 보여졌고 평가받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여긴 그냥 외국인 한 명일 뿐이었어요. 그 말은 누군가의 적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한국이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줬다고는 못해요. 하지만 저한테 공간을 줬어요. 조용하고 낯설고 구조적인 그 공간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긴 아무도 제 과거를 몰라요. 제 가족도, 제 실패도, 제 진짜 이름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배우고, 다시 잘하고, 다시 꿈꿀 수 있어요. 여기는 아직 제 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갇혀있진 않아요. 저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뿌리는 없지만 낙하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거면 제겐 충분했어요. 카페 첫 출근은 해가 뜨기 전부터였어요. 골목은 조용했지만 창문 너머 오븐 열기와 고소한 냄새가 새어나왔죠. 간판엔 매종 뒤 팡. 문을 열며 조용히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없었어요. 가방을 꼭 쥔 채로 서 있던 저 앞에 네이비 앞치마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웠죠. 이름은 주희. 앞치마를 말없이 건네고는 싱크대를 가리켰어요. 처음 맡은 일은 설거지, 청소, 재료 정리. 연수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점심 무렵 팔은 욱신거리고 허리는 뻐근했죠. 실수 하나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작은 소리에도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었어요. 미싱볼을 떨어뜨린 순간 주방이 잠시 멈췄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같은 말을 반복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가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쉬는 시간 주방 구석 우유 상자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냈어요. 울고 있는 얼굴처럼 보이기 싫어 고개만 숙였어요. 머릿속엔 하얀 제복을 입고 크림을 짜는 제 모습이 있었는데 현실은 벗겨진 손가락과 대걸레 물냄새뿐이었죠. 어쩌면 카림이 옳았는지도 몰라요. 넌 이런 주방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도 믹서를 닫고 주희가 딸기 자르는 걸 유심히 봤어요. 칼각도 조각 배치 음식이라기보단 예술 같았어요. 집에선 노트북으로 제빵 영상을 돌려봤고 모르는 단어는 공책에 적었죠. 그림까지 그려가며요. 다음 날부터는 10분 일찍 도착했고 퇴근도 20분 늦췄어요. 변명도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작업대에 크루아상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다른 날엔 크림빵을 정리했더니 좋았어요. 한마디가 들려왔죠. 그 작은 인정이 제겐 전부였어요. 한국 주방에서 존중은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겹겹이 반죽처럼 쌓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필요한 건 박수가 아니라 정확한 계량, 깨끗한 조리대, 잘 드는 칼. 그리고 매일 같은 리듬이란 걸요. 밀가루와 두려움은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규칙, 호기심, 그리고 아주 조금은 소속감. 오늘까지만 일하면 드디어 하루 쉬는 날이에요. NGO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시와 연계된 외국인 연수생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였어요. 점심 제공, 문화체험, 단체 투어까지 포함된 하루짜리 코스였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공짜라고? 정말 그냥 쉬라고? 하지만 다음 날 저는 회원역 앞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요. 방글라데시, 모로코, 루마니아, 케냐. 누구도 서로를 잘 모르지만 다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사하라 씨, 여기 명단 체크 부탁드릴게요. 뒤를 돌아보니 윤지훈 씨였어요. 공항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조용한 남자. 오늘은 안내 스태프로 참가했더라고요. 서울 시내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창밖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도로는 윤기나게 닦여 있었고 전신주 하나 없이 깔끔한 거리, 광고판마다 빛이 반짝였고 버스 정류장은 전자 안내판까지 있었어요. 이거 영화 아니에요? 진짜 도시가 이래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죠. 첫 번째 코스는 광장시장이었어요. 시장 입구부터 바닥에 붙은 노란 선을 따라 걸었는데 그 선마저도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철판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 튀김 옆에선 반죽이 기름 속에서 터지는 소리, 떡볶이는 빨갛게 끓고 있었고 오뎅 국물에선 김이 올라왔어요.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진짜요? 웃으며 가이드가 말했어요. 자유롭게 시식하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음 코스 못 가요. 김밥, 떡볶이, 순대, 만두, 호떡, 빈대떡, 칼국수, 잡채, 찹쌀도넛.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음식이 등장했고 색깔도 향도 전부 달랐어요. 이건 튀긴 떡이에요? 찹쌀도넛이에요. 속에는 팥 들어있어요. 설명해주던 지훈 씨는 제가 매울 때마다 물을 챙겨줬고 기름 묻은 손엔 조용히 물티슈를 건네줬어요. 시장 끝자락에선 기념품 코너도 있었어요. 한글이 적힌 엽서, 나무 수저, 작은 자개 거울. 이건 엄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개 거울을 하나 샀어요.
붉은 나비가 그려진 반짝이는 그것을요. 오후엔 경복궁을 돌고 한복 입은 외국인들과 인사도 나눴어요. 북촌 한옥길에선 숨을 크게 쉬었고 어느 한 장면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었죠. 저녁은 삼겹살이었어요. 불판 위에 고기가 놓이자 지글지글 익는 소리에 다들 탄성을 질렀고 참기름장, 상추, 마늘, 쌈장, 김치까지. 한 입 넣고 나니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걸 매일 먹는다고요? 이건 잔치 아닌가요? 지훈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에선 고기가 일상이에요. 모두들 잘 먹고 살아요. 그날 마지막 코스는 한강 유람선이었어요. 물 위에서 바라본 서울은 또 달랐고 빛나는 도시와 고요한 강물 위에 서 있으니 제 자신이 전혀 다른 나라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지훈 씨가 조용히 물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 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3달이 돼갈 무렵 처음으로 리듬이란 걸 느꼈어요. 전쟁터 같던 주방이 이제는 익숙한 전장이 됐달까요? 예전처럼 전쟁터 같지는 않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랍도 생겼고 과일을 손질하는 제자리도 따로 있었어요. 사하라라고 적힌 명찰은 미정 씨가 손글씨로 써줬죠. 월요일 아침 케이크 박스를 접고 있는데 NGO에서 문자가 왔어요. 급한 일입니다. 가능한 빨리 연락 주세요. 문자엔 급한 일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쉬는 시간에 전화를 걸자 담당자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실 이 연수 프로그램은 3개월 수료 후에는 제휴된 제과업체로 인턴십이 연결되는 구조였어요. 그걸 바탕으로 취업비자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요. 올해는 상황이 달랐대요. 기존의 연수생을 받아주던 업체가 갑자기 인턴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대요. 다른 고용처도 마땅치 않아서 저 혼자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없게 된 거죠.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딱 중간에서 길이 끊겨버린 거였어요. 바나나 껍질 냄새랑 커피 찌꺼기 냄새가 섞여 있었고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냉정하게 들렸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달 연수 마치면 취업이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출국하셔야 해요. 손으로 쓰레기통 가장자리를 꼭 잡았어요. 세상이 기울어진 것처럼 어지러웠거든요. 진짜 떠나야 한다고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밀가루 화상도 잠 못 자며 외운 한국어도 혼자 울며 지낸 밤들도. 그게 다 소용없다고요? 그 순간부터 저는 그냥 비자 만료 예정자가 된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그냥 짐 싸서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감옥 같은 곳으로 끌려간다는 뜻이었어요. 제 삶은 이제 겨우 시작됐는데 그 나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멈춰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도 시계는 똑딱똑딱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주방으로 돌아갔는데 설탕 굽는 냄새조차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렸어요. 손이 떨렸고 짜던 크림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주희 씨가 잠깐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없었죠. 그냥 눈썹만 살짝 찌푸려졌죠. 끝나고 가게 밖 벤치에 앉았어요. 점심때 손님들이 줄 서던 그 자리요. 벤치 끝자락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어요. 멀찍이 떨어져 앉은 남자 지훈 씨였죠. 저랑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고요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무너지지 않게 옆에 있어주려는 사람처럼요.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신발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발은 아프고 비자는 끝나가고 희망은 얇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결국 말했어요. 저는 미정 씨랑 같이 뒷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큰 믹싱볼을 닦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연수 프로그램이 끝나면 돌아가야 해요. 그분이 물을 끄고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서툰 한국말로 조금씩 설명했어요. 그분은 가만히 듣기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려봐요. 다음 날 미정 씨가 사장님께 말했대요. 며칠 지나고 사장님한테 불려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미셨어요. 파트타임 계약이에요. 사인해요. 우리가 스폰서 돼줄게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짜요?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사장님은 짧게 웃으시면서
열심히 하잖아. 여기 남을 자격 충분히 있어. 너무 깊이 고개 숙여서 중심을 잃을 뻔했어요. 그날 집에 가는 길. 도시가 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찬바람마저 선물처럼 느껴졌고요. 하지만 오늘 한 가지를 배웠어요. 사람이 통화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돈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작은 친절, 믿음, 말 없이 쳐다봐주는 눈빛. 사장님도 미정 씨도 말은 없었지만 제 노력을 보셨던 거예요.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어요. 세상이 절 지우려 할 때 그 작은 인정을 받는 순간이 전부였어요. 이젠 한국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머물 자격이 생긴 사람이 됐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목요일이었고요. 아침부터 가게는 조용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부딪히고 있었고 대부분 손님들은 배달을 선택했는지 안으로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주방 안쪽에서 레몬 타르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버터향 가득한 바삭한 껍질에 노란 커드 채워넣고 그 위에 머랭을 동그랗게 얹는 작업이었죠. 며칠 전부터 제가 조율한 레시피였어요. 비율 조금씩 바꿔가면서 샘플도 굽고 밤마다 혼자 머랭 토치 각도까지 연습했거든요. 정식 업무는 아니었지만 한가할 때는 주희 씨가 실험해보게 해줬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검은 우산을 들고 자주 오시던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비에 조금 젖어 있었고 유리 진열장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어느 한 곳에서 멈췄어요. 이 타르트 새로 나온 거죠?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건 사하라 씨가 만든 거예요. 직원이 뒤쪽 주방 쪽을 가리켰어요. 그때 저는 앞치마 두르고 장갑 낀 채로 스콘 쟁반 뒤에 반쯤 숨어 있었거든요. 저분이에요 하면서 웃으셨어요. 그 손님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2개 주세요. 작은 순간이었어요. 단 한 번의 주문. 고개 한 번. 제가 만든 걸 누가 앞에서 그 사람이라고 지목해준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주방 어딘가에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든 사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개를 숙일까, 손을 흔들까, 멍하니 서 있을까. 결국 그 중간쯤 되는 어색한 반쪽짜리 웃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날 하루는 그냥 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순간만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손님이 제가 만든 걸 알고 골랐다는 거요. 그리고 돈을 내고 사갔다는 거. 그날 밤 오랜만에 늦게까지 앉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게 설레서요. 새로운 타르트 디자인을 노트에 그려봤어요. 라즈베리 피스타치오, 말차 유자. 질감과 색의 조합도 체크하고 접시에 어떻게 놓을지도 고민해봤죠.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이런 글씨를 써봤어요. 사하라 어시스턴트 페이스트리 디벨로퍼. 누구한테 보여주진 않았어요. 공식도 아니고요. 그냥 저 혼자 심어본 씨앗이었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먼저 진열장 정리하겠다고 나섰어요. 토치도 닦고 아몬드 가루통도 정리하고 주희 씨한테 주말 메뉴 준비도 같이 하자고도 했어요. 그분이 힐끔 쳐다보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일 더 하고 싶어요? 잠깐 뜸 들이더니 고개를 돌렸는데 안 된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주방에서는 직급이 전부예요. 이름보다 위생장갑 끼고 몇 달 일했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이집트에선 제가 너무 오래 투명했어요. 말해도 들리지 않았고 선택할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서울 골목의 작은 가게 안에서 전 진짜 사람처럼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냥 살고 싶다가 아니라 기억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죠. NGO 투어 때 커피향 얘기하며 웃던 그 남자 윤지훈 씨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진열장을 바라보다가 유자 타르트 앞에 멈춰 섰어요. 혹시 이거 포장돼요? 말은 짧았지만 뭔가 망설이다 온 듯한 눈빛이었어요. 제가 만든 타르트였죠. 제가 만든 걸 누군가 기억해주는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늘은 손님으로 왔어요. 늦은 밤 마지막 케이크 틀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죠. 손을 닫고 확인했는데 낯선 번호. 그리고 알아보였어요. 사하라 괜찮니? 한국에서 내 소식을 들었어. 엄마였어요. 순간 멈춰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고 빈 선반에 제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집트를 떠난 지 6개월. 그동안 어떤 말도 어떤 신호도 없었죠. 찢긴 여권, 긴 침묵.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그 한 줄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부드럽고 망설이는 듯한 문장이었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저는 늘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날 모른다. 가족은 날 버렸다. 그게 더 견디기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벽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무너졌어요. 졸업식 날 울던 눈동자, 빵 반죽을 몰래 먹으며 웃던 얼굴. 그 손길이 떠올랐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날, 이게 그 인사였던 걸까요? 울진 않았어요. 휴대폰을 꼭 쥔 채 주방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죠. 저 괜찮아요, 엄마. 지금은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레몬 타르트 만들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엄마도 건강하시길 바래요. 마침표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담은 말들이었어요. 보내기를 누르고서야 일어났어요. 아무도 몰랐겠죠. 그날 제가 마음속에서 가장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걸요. 가끔은 문자 한 줄이 마음을 녹여요. 제가 뭘 이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 짧은 문장이 알려줬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그리운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는 이곳이 도망친 곳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무대라는 것도요. 언어는 서툴고 손엔 밀가루가 묻고 그래도 저는 여기 있어요. 남은 사람으로요. 혹시 지금 어디선가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응원이 되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